내 모든 것을 앗아간 당신의 그 지독한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역겨운 거짓 눈물과 위선적인 동정심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아들 목숨값으로 누리는 그 호의호식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던가요?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을 반드시 내 손으로 지옥에 끌고 갈 겁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이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10년 전 흙탕물의 차가운 감촉과 무릎에 쓰라린 통증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귓가에는 그날의 차가운 빗소리가 맴돌고 눈앞에는 절망으로 흐려졌던 세상이 어른거립니다. 코끝에는 지독했던 곰팡이 냄새가 스치는 듯하고 혀끝에는 삼켜야 했던 눈물의 짠맛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제 손끝은 여전히 그 시절의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감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 이름은 제게 고통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김서현, 너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이냐?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내, 시아버지의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짜 나를 잃어버렸던 시간들이었지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믿었던 어리석고 가여웠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이름 석자에 담긴 무게를 온전히 견디고 제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제 삶은 마치 빛 한 점 없는 깊고 차가운 바닷속과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끝없이 가라앉고만 있었죠.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연약한 저를 사정없이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심해의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위를 향해 헤엄칠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제 저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 고요해진 수면 위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10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어요. 사랑하는 남편 영훈 씨와 함께라면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든든했죠. 웃음소리가 마를 날이 없던 낡은 신혼집에 월급날이면 손에 꼭 쥐어주던 붕어빵 한 봉지, 고된 하루 끝에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밤들. 제 세상은 온통 그런 소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벽지에서는 옅은 풀냄새가 났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은 언제나 따스했습니다. 영은 씨의 낮은 웃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배경음이었죠. 그의 손을 잡을 때 느껴지던 단단하고 따뜻한 감촉은 제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붕어빵의 달콤한 팥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던 그 순간들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의 행복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겨울밤의 군고구마처럼 소박하지만 뜨거운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영은 씨, 당신만 곁에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아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불편할지언정 마음이 가난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서로에게 끝없는 위안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그 작은 신혼집은 거친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는 견고한 요새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의 왕이자 여왕이었습니다. 매일 밤 함께 꾸던 미래는 별처럼 반짝였고 그 별빛을 따라 걷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습니다.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제 곁을 떠났고 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남긴 것이라고는 거동조차 불편하신 병든 시아버지와 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이 반지하 단칸방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축축한 습기는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벽지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에서는 흙과 더지가 섞인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운 시멘티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발끝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 제 피마저 차갑게 식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자동차 소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려왔습니다. 이곳이 내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할 곳이란 말인가. 눈을 뜰 때마다 절망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영은 씨와 함께 웃던 그 집의 햇살이 사무치게 그리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하늘을 향해 수없이 원망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웃음과 온기로 가득했던 제 세상은 이제 곰팡이와 냉기만이 가득한 회색빛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삶은 갑자기 들이닥친 홍수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와 같았습니다. 행복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절망이라는 진흙탕만이 남아 저를 집어삼키려 했죠. 찬란했던 태양은 빛을 잃고 제 인생의 하늘에는 먹구름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칠흑한 어둠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난파선과도 같았습니다. 창문이라고는 있었지만 행인들의 발목만 겨우 보이는 세상과 단절된 작은 틈이어 불과했죠. 저는 식당 주방 보조부터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시아버지의 약값과 월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희망이요? 그런 사치스러운 단어는 제 삶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제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 하나 잘못 둬서 네가 이 고생을 한다며 늙고 병든 자신 때문에 네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면목이 없다고요. 저는 그때마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아버님 며느리잖아요. 남편 몫이까지 제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말하는 제 마음이 진심이었냐고요?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마지막 남은 혈육이니 제가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게는 그게 당연한 의무였고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생활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었죠. 시아버지의 마른 기침소리, 약봉지를 뒤적이는 소리, 힘없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저려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여름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드실 약값이 똑 떨어진 날이었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식당일까지 나갔다가 밤늦게 시장에서 채소 배달을 일을 추가로 해야만 했어요. 어두컴컴한 시장 골목에서 제 키만한 리어카에 배추와 무를 가득 싣고 비탈길을 오르는데 글쎄 빗물에 바퀴가 헛돌면서 그만 미끄러지고 만 거예요. 저는 그대로 질퍽한 흙탕물 위로 나뒹굴고 리어카에 실려있던 배추들이 사방으로 쏟아져 길바닥을 굴렀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흙탕물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한심하던지 그때의 서러움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 날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겨움이 막 시작되는 무렵이었나 봐요. 시아버지의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 수중에 돈은 한 푼도 없었죠. 사방에 돈을 빌려 다녔지만 가난한 제게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저는 결국 장롱 깊은 곳에 넣어뒀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제 목에 걸어줬던 아주 작은 금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도 제대로 못 해준 게 미안하다며 월급을 꼬박 모아 사준 남편의 첫 선물이자 마지막 선물이었죠. 그 목걸이는 제 본신과도 같았어요. 남편이 곁에 없어도 그 목걸이만 만지면 꼭 남편이 제 옆을 지켜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그걸 들고 동네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유리 진열대 위에 목걸이를 올려놓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심한 표정의 주인이 저울에 목걸이를 달아보고는 푼돈 몇 푼을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 돈을 받아드는데 제 심장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금은방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요. 그 돈으로 시아버지의 수술비를 겨우 치렀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아버님만 건강해지신다면 이걸로 된 거야. 남편도 하늘에서 이해해 줄 거야. 라고요. 이렇게 제 모든 것을 바쳐가며 시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저 며느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끈적하고 불쾌한 감정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시아버님 식사를 챙겨드리거나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릴 때 그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 팔뚝이나 어깨 같은 곳을 슬쩍슬쩍 스치는 손길도 기분 나빴고요. 저는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예민해져서 헛생각을 하는 걸 거야. 시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아픈 아들 대신 며느리 고생시키는 게 미안해서 그저 안쓰러워서 그러시는 걸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오른 그 찝찝한 기분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눅눅한 벽지에 검은 곰팡이가 번지듯 불길한 의심이 제 마음을 조금씩 좀먹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건 지긋지긋한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쏟아부은 비 때문에 반지하 방은 물에 잠기기 일부 직전이었죠. 벽지를 파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물줄기, 방바닥 여기저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검은 곰팡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 그날따라 그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곰팡이 포자가 폐 속으로 밀려드는 것 같았고, 이대로 있다가는 저나 시아버지나 큰 병이라도 얻을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걸레로 벽과 바닥을 닦아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서면 다시 물기가 배어나왔으니까요. 저는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는 생각에 곰팡이가 가장 심하게 핀 방 한쪽 구석의 낡은 가구들을 전부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자개장을 벽에서 떼어내는 순간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을 그 자리에 있었는지 장롱 뒤편의 벽지는 온통 검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설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 인생이 꼭쳐 썩어버린 벽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꼭 참고 곰팡이라도 닦아내야겠다는 생각에 낡은 바구들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낡은 액자를 들어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 영훈 씨가 어렸을 적 시아버지와 함께 낚시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는 지금의 쇠약한 모습과는 달리 무척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들을 어깨에 무등 태우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모습에 괜히 마음 한쪽이 아릿해졌습니다. 낡은 나무 액계에서는 희미한 묵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 표면을 닦아내자 빛바른 사진 속 두 사람의 웃음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진 너머로 영훈 씨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낚싯대리 들이운 강가에 비릿한 물냄새가 나는 듯했습니다. 그때의 시아버지는 저렇게 건강했는데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저리 쇠약해지셨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영훈 씨, 당신도 이때가 그립겠지요. 아버님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사진 한 장이 다 말해주네요. 이 사진이라도 깨끗하게 닦아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행복은 낡은 흑백 사진처럼 선명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의 저편에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멈춰버린 시간의 섬 같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거친 현실의 파도를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먼지라도 닦아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액자 뒷면을 손으로 훔치던 순간 손가락 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것이 걸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낡고 벌어진 합판 뒷면에 일부러 파낸 듯한 작은 홈이 있었고 그 안에 낡고 작은 열쇠 하나가 누런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자물쇠에나 맞을 법한 투박한 누쇠 열쇠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걸까?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됐다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문의 문고리를 막 잡아챈 듯한 불길한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열쇠를 고무장갑 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노쇠의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께 따뜻한 죽을 떠다 드리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장롱을 옮기다 보니까 옛날 물건들이 많이 나오네요. 혹시 예전에 쓰시던 물건 중에 자물쇠로 잠가둔 상자 같은 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괜히 버리면 안 되니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늘 힘없이 제 얼굴만 바라보던 분이 제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시선을 피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겠니? 이 늙은이한테는 다 사가 빠진 옷가지 몇 개가 전부인걸. 쓸데없는 건 네가 알아서 다 버려라. 대답은 평온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깊은 당혹감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자의 경계심을, 죽 그릇을 받으려 내민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직감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저 열쇠는 결코 평범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온통 그 열쇠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주머니 속 열쇠를 만져보았고, 식당에서 뜨거운 그릇을 나르다가도 그 열쇠가 열게 될 문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품이 들어있는 걸까? 아니면 남편이 미처 제게 말하지 못한 비밀일까? 온갖 상상이 이어졌지만 그 어떤 것도 시아버지의 불안한 눈빛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주무시는 시간을 틈타 장롱 밑바닥부터 싱크대 선반 안쪽까지 손이 닿는 곳 모든 곳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열쇠에 맞는 자물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허탕만 치자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지쳐 헛것을 보고 헛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밤에 잠든 시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의 아버지, 병든 시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아들이 죽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놓으셨던 분이잖아.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손을 잡고 아들 대신이라도 내 곁을 지켜주마 하셨던 분인데. 남편의 장례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우다 실신까지 하셨던 시아버지의 모습. 넋이 나간 제 손을 붙잡고 아가, 이제 네가 내 딸이다. 이 늙은 아비가 어떻게든 너는 지켜주마 하시며 함께 울어주시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불편한 몸이라도 현관까지 나와 제 손을 잡아주시며 고생했다, 우리 아가 라고 말해주시던 그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미쳤지. 아버님은 그저 평생을 고생만 하셨다가 아들 먼저 보는 불쌍한 분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열쇠를 다시 액자 뒤에 가져다 놓으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제 팔뚝에 스쳤던 그 기분 나쁜 손길과 저를 훑어보던 끈적한 시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민과 죄책감은 차가운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며느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 불쾌하고 음흉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그토록 당황하던 모습은 결코 평온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야, 아버님은 그럴 뿐이 아니셔 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선 네 직감을 믿어,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있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 혼란 속에서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의심의 끝에 있을 그 문을 향해 더욱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인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을 새워 고민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집 안에는 없다. 그렇다면 집 밖에 있다. 그때 문득 시아버지께서 아주 가끔 병든 몸이라도 외출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정해진 날짜에 은행에 볼 일이 있다며 혼자 집을 나서셨던 일입니다.
제가 대신 다녀오겠다도 함께 가자고 말씀드릴 때마다 시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금방 다녀오마. 은행. 그 아픈 몸으로 매달 가야만 하는 은행 볼 일이 대체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께서 잠깐 주무시는 틈을 낡은 서랍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달고 다른 통장 몇 개와 도장, 낡은 편지 몇 통이 전부였습니다. 통장 하나씩 확인했지만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고 매달 제가 붙여드리는 생활비와 병원비 내역뿐이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오던 그때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아주 오래된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대성금고 임대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분명 시아버지 박상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다. 내가 찾던 자물쇠의 주인을 드디어 찾았다. 계약서에는 금고의 주소와 금고 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부디 제 예상이 틀리기를, 이 모든 것이 저의 헛된 망상이기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열리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옥의 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쫓겨난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 몇 장은 그 악마 같은 시아버지의 손에 다시 빼앗겼고, 그는 비웃으며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걸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리석은 건. 넌 평생 내 그림자 밑에서 썩게 될 거야. 그는 경비원들을 불러 저를 쓰레기처럼 내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제가 살던 반지하 방에서도 주인이 바뀌었다며 짐을 빼라는 통보가 날아왔고,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도 갑자기 위생불량을 트집잡아 저를 해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인간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돈과 권력으로 제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 속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역 근처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 있는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보증금도 필요 없는 달방.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눅눅한 곰팡이내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찌든 담배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총무라는 사람이 무표정한 얼굴로 열쇠를 던져주며 안내한 방은 관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은커녕 작은 환풍구 하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이었고, 낡고 더러운 매트리스 하나와 작은 책상이 방 안의 전부였습니다. 등을 펴고 눕기에도 비좁아 매일 밤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옆방 남자의 끊이지 않는 기침 소리, 북도를 오가는 발소리, 공동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얇은 합판 벽을 타고 넘어와 밤새도록 심경을 갉아먹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짐승처럼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수중에 동이 떨어지자 굶주림이라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며칠을 굶어 배가 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던 어느 날,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두었던 마지막 1,000원짜리 몇 장을 들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싼 컵라면 하나라도 사서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면 잠시나마 이 허기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을 계산대에 올려놓자 아르바이트생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1,200원입니다. 제가 가진 돈은 정확히 1,000원이었습니다. 200원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차마 돈이 모자란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 뒤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짜증 섞인 시선이 제 등에 꽂혔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컵라면을 들고 꾸벅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아르바이트생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저 아줌마는?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200원이 없어 컵라면 하나 사 먹지 못하는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해서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반지하에 살면서도 남편의 목걸이를 팔면서도 이렇게까지 서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나 길바닥에 나뒹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굴욕적인 날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그날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인력시장 근처를 배회하다 허탕만 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냄새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으로 멍하니 서 있는데 포장마차 앞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눈 마주쳤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던 세탁소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저를 볼 때마다 저렇게 착한 며느리가 없다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눈이 커지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쓰레기 더미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터져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들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 일행이 웃고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기대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제가 숨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 먹다 버린 붕어빵 봉지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지 안에는 채 식지 않은 붕어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 부분만 한입 베어문 거의 새 것과 다름없는 붕어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굶주린 몸은 어서 저걸 주워 먹으라고 소리쳤고 남은 이성은 그러면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붕어빵 봉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붕어빵을 줍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남이 버린 음식을 탐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관처럼 좁은 방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죽은 남편 영훈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나 당신 얼굴을 더 이상 볼 면목이 없어요. 당신 아버지라는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의 의로운 죽음도 밝혀내지 못한 채 벌레처럼 숨어 지내고 있어요.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차라리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아버지의 비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넌 평생 내 그림자 밑에서 썩게 될 거야.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 인간은 평생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겠지.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웃으며 살아가겠지. 그 꼴을 보기 위해 내가 이렇게 버텼던 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눈물 대신 제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도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살아남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닥을 기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인간을 반드시 내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 그가 나에게 주었던 고통과 굴욕을 수백 배, 수천 배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낡은 책상 서랍에 남편의 유일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당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김서연.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 지옥의 밑바닥에서 나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 악마의 목에 복수의 칼날을 꽂아 넣을 때까지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날 대성금고에서 뛰쳐나와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손에 쥔 서류 몇 장이 제 인생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서 찾아낸 메모지를 운전기사에게 내밀며 목적지를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멀게만 들렸습니다. 기사님, 이 주소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있었던 어둡고 퀴퀴한 냄새나던 구도심의 풍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앞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빌딩들이 숲처럼 펼쳐졌습니다. 반지하방에 살던 제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고급 외제차들, 명품 옷을 차려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세차게 두드리며 제 시야를 흐렸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세상은 온통 빗줄기에 가려 뿌옇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령 내역, 시아버지 이름으로 된 수많은 차명계좌와 부동산 계약서들, 이 종이 조각들이 지난 10년간 제가 겪어온 지옥 같은 시간의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과 싸우고 남의 집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니까,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제 헌신과 희생을 비웃으며 그는 저 높은 곳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방에서 썩어가는 동안 그는 와인을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즐기고 있었겠죠. 택시는 마침내 목적지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세찬 비바람이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주상복합 아파트. 그 위용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사람들이 우아하게 로비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흠뻑 젖은 생쥐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해. 들어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직원의 시선이 모두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2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퀭한 눈, 빗물에 젖어 볼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싸구려 시장에서 산 낡은 옷, 누가 봐도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띵! 맑은 소리와 함께 3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 가장 넓고 좋은 자리에 위치한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면 제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모른 채 사는 편이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열쇠를 도어록에 꽂았습니다. 찰칵. 기계음과 함께 묵직한 문이 부드럽게 열렸고 저는 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문이 열리는 순간 곰팡이 냄새 대신 값비싼 와인향과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안은 눈이 부실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제가 살던 반지하방 수십 개는 들어갈 법한 넓은 거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벽에는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통유리창 너머로 비 내리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실크 가운을 입고 와인잔을 흔들고 있는 남자. 늘 병색이 완연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기름기 흐르는 건강한 얼굴로 저를 돌아보는 남자의 모습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고 손발끝이 얼음장처럼 굳어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이명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문고리를 붙잡지 않았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생각보다 빨리 찾아냈네. 그 뻔뻔한 목소리에 멎었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버님? 어떻게 저한테, 우리 영우 씨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와 역겨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정리라고 부르며 보험금이라도 남겨줬으니 고마운 일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있는 힘껏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닥치세요! 이 악마 같은 인간!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인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거냐? 증거라도 있나? 저는 비에 젖은 다방에서 서류를 꺼내 그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령 내역서, 그의 이름으로 된 수많은 차명계좌와 부동산 계약서들. 그것을 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와서 뺏는다고 뭐가 달라지죠?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얼짱 같은 분노만이 가슴속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 거짓의 성을 제가 제 손으로 무너뜨릴 테니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아버님. 그의 얼굴이 분노와 치욕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되겠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 악마를 심판하는 것, 그것이 제게 남겨진 마지막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제 손에는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고, 돈도 기댈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주변을 맴돌며 약점을 찾아내는 것. 저는 고시원 방세를 내기 위해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낮에는 공공근로를 닥치는 대로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모두 시아버지가 사는 그 호화로운 주상복합 아파트 근처에서 보냈어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아파트 후문 쓰레기장에 숨어 그가 타고 다니는 검은색 세단이 드나드는 것을 매일같이 지켜봤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잠복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낯익은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 기사님이었습니다. 남편 영훈 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10년 넘게 시아버지의 차를 몰았던 늘 과묵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졌던 분이요. 영훈 씨도 생전에 박 기사님을 친삼촌처럼 따르고 좋아했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퇴근하는 박 기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제가 그의 앞을 막아섰을 때 박 기사님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시더군요.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무작정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다고요. 제 남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꼭 밝혀야만 한다고요. 처음에 그는 회장님, 즉 시아버지가 무서워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훈 씨의 이름을 들먹이며 눈물로 호소하는 제 앞에서 그는 끝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의 입에서 어렵게 흘러나온 첫 마디는 이 말이었습니다. 도련님께 늘 죄송했습니다. 그날 밤 박 기사님은 포장마차로 저를 데리고 가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훈 씨가 사고를 당하던 날 시아버지는 영훈 씨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이 들어있는 서류에 억지로 사인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사업자금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 영훈 씨는 공사 현장에서 의문의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박 기사님은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회장님의 탐욕이 도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며 그는 제 앞에서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기사님의 도움은 제게 한 줄기 빛과 가도 같았어요. 그는 시아버지의 모든 동선을 제게 알려주었고 결정적으로 그의 서재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목숨값으로 받은 보험금 내역은 물론이고 수십 년간 저질러온 탈세와 횡령,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가 들어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제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죠. 저희는 시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가 집을 비운 날을 D-Day로 잡았습니다. 박 기사님이 경비 시스템을 잠시 꺼준 덕분에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서재 깊숙한 곳에 값비싼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냈을 때 저는 박 기사님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서류와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될 증거가 될 비밀 장부를 품에 안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언론사와 시민단체와 그리고 검찰에 제가 모은 모든 자료를 넘겼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지만 박 기사님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인 비밀장부 앞에서 진실은 거대한 파도처럼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추악한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뉴스는 연일 대서특필했고 인터넷은 그를 향한 비난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성과 부는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결국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이 있던 날 저는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는 초라한 죄수복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병든 늙은이의 모습으로 법정에 서 있는 그를 보니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복수심 대신 차가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저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증오와 분노로 가득 채워야만 했을까요? 그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죽은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 망가진 삶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재판이 끝나고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그의 뒷모습에 대고 저는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 당신을 증오하는데 제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을 거라고. 당신은 당신의 죄값을 치르고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아갈 거라고. 그것이 제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비로소 그 지독한 증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어둡고 냄새나는 고시원이나 곰팡이 핀 반지하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한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아담한 꽃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꽃시장에 가서 싱싱한 꽃들을 한아름 사오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돼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향긋한 꽃내음이 저를 반겨주죠. 손님들이 찾아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꽃을 고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떤 날은 단골 손님이 고맙다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동네 아이들이 가게 앞을 지나며 제게 밝게 인사를 건네기도 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밤에는 푹신한 침대에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짓눌러던 무거운 복수심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더더군요. 가끔은 영훈 씨가 잠들어 있는 곳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아요. 대신 제가 가장 예쁘게 만든 꽃다발을 들고 가서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조곤조곤 이야기해주곤 하죠.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 몫을까지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러니 하늘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를 보면 왠지 그도 저를 보며 당신 참 잘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야 한다고 응원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제 길고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으로 혹독한 겨울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살아보니까 알겠더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인격과 진심까지 사지는 못한다는 것을. 제 시아버지는 평생 돈을 신처럼 모시고 살았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고 자기 자신마저 파멸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의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제 진심을 알아봐준 박 기사님 같은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진심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제 진심이 오해받고 짓밟히고 철저히 외면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 길을 걸어가니 언젠가는 그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더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려 발버둥 쳤을 때 세상도 비로소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저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겠지만 절대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반드시 끝은 있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돋나듯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은 찾아올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삽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은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제게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요. 저녁 노을이 곱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음에 감사하면서요. 제 이름은 김서현입니다. 그리고 제 진짜 인생은 아마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